또 함께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개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진단 그리고 치료에 있어서도 대개는 전임상 프리클리니컬에서 임상으로 넘어오는 트랜슬레이셔널 이런 리서치에 좀 포커싱이 돼 있는데 저는 그 후단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이제 관심 갖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클리니컬 트라이얼리스트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내분비 질환에 있어서 언맷 니드가 있는 희귀 질환도 제 또 임상 시험 관심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제 언맷 니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가과제 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했던 플랫폼들도 좀 소개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희귀 질환이 중요하냐, 이미 우리 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대개 진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한 7.6년, 우리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도 5년 이상 아마도 진단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결국 진단되기까지 한 8명 정도의 의사들을 보통 거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안과 지금 김정훈 선생님 아마 만났던 환자들도 원인 불명으로 있다가 나중에 여러 선생님들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진단되는 경우들, 그리고 두세 번 정도의 평균 오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까지의 언맷 니드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진단하기 위한, 특히 요즘은 이제 NGS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된 희귀 질환의 경우는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단이 돼도 환자들에게는 이게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단은 됐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치료해야죠? 그런데 아직 치료약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진단이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적인 소식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치료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내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2부 세션은 좀 그런 내용으로 제가 구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보라든지 리소스가 부족하다는 것도 현재까지 희귀 질환과 관련해서 생기고 있는 메디컬 언맷 니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희귀 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나 전망은 상당히 소위 그냥 마켓 측면에서 보면은 밝은 걸로 돼 있죠. 애뉴얼 지금 제약 시장의 그로스 레이트가 한 5%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근데 희귀 질환은 이거의 한 2배 정도, 10% 정도 애뉴얼 그로스 레이트로 돼 있고요. 2020년 추정으로는 한 200조 정도의 희귀 질환 시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와 관련된 임상 시험들이 당연히 많아질 거고, 그래서 임상 시험 피험자에 대한 요구, 또 데이터에 대한 요구들도 많아질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치료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뭐 이 한 통상한 사업에 1년 치료비가 몇 억씩 드는,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 적지 않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경우는 새로운 신약이 개발돼서 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게 유일한 사실은 치료 방법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상시험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의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임상시험들 우리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해서 외국의 제약회사들이 한국의 임상시험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또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다케다, 사노피, 셀진, 노바티스, 빅파마들이거든요. 샤이어, 바이오베라티브, 주노, 아베시스, 희귀질환 개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R&D가 이루어져서 여기는 빅파마들이 이 희귀질환 개발 회사들을 다 M&A를 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주로 당뇨병 대사진환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케다, 사노피는 저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자기네 플랜에서. 그럼 뭘로 가니? 희귀질환 쪽으로 가는 거죠. 이미 사노피는 젠자임 가지고서 그렇게 했던 거고, 이것까지 해서 아예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특히 빅파마들의 포지션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만큼 희귀질환에 대한 요구들이 커지고
블록버스터들이 이제 웬만해서 다 안 만들어지니까 웬만한 질환에 대한 소위 커먼한 질병에 대한 치료제들은 개발될 만한 게 다 개발된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사실 틈새를 찾기 어려우니까 결국 남아 있는 희귀 질환 쪽으로 관심들을 갖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약회사들의 추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들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기초 탐색, 원천 기술 연구에서 이제 후보 물질 선정까지 기존에는 이제 제약회사들이 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제약회사만이 아니고 병원과 연구소들이 함께 연계하는. 그래서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컨셉도 그렇죠. 뭐 후보 물질에 대한 것도 발견이 되고 특허도 많고 논문도 많은데 상용화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헛발질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실제 메디컬 언메니드가 있는 병원으로부터 출발해서 진짜 환자 언메니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R&D가 되어야 이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의료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후보 물질 발굴 이게 이제 최근에 추세들로 바뀐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데스밸리라고 했던 낮은 성공률을 이제 향상시키는 이걸 위해서 전문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주도 임상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하는 것들이 신약 허가 시판에 있어서도 개발 성공률 보통 이제 고전적으로는 10,000개를 저희가 발굴하면 그 중에 하나가 신약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하나 이제 블록버스터가 만들어지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시면 투 컴퍼니입니다. 결국은 회사의 이익들이 주된 인트레스트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함께 콜라보레이션하면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투 퍼블릭입니다. 실제 퍼블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런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들이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2008년도하고 2017년도를 대표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요, 소위 개발됐던 약들 대표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순위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다국적 소위 빅파마들이 주도해서 소위 개념 정립 POC도 하고 개발도 했던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아카데미아 소위 연구소와 또 이 대학들이 함께 하는 것들이 오히려 POC에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빅파마로 가는 패러다임들이 많아진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픈 이노베이션이 주된 지금 상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드럭의 타입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항체 신약 같은 것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신약과 관련된 이제 빅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AI나 컴퓨팅도 사실은 개별 연구소나 연구자 차원에서도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실제 순위별로 봐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위 신약 개발 임상 시험과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이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희귀 질환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이 이거죠. 아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할지라도 노하우를 알고 있는 연구자나 제약회사 혹은 아카데미와 함께 뭐 연구소를 같이 해가지고 이 노하우를 가지고서 투자자를 이제 찾죠. 이 투자자가 민간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제약회사 통상은 그렇습니다. 일부 공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연구자 실제 클리니컬 트라이얼리스트가 참여하는 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신약이 개발되어서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가는데 관련 임상을 하기 위한 연구자들을 리크루트를 하고 그 연구자들을 통해서 환자들을 리크루트하는 그래서 이때 이제 환자가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저희가 뭐 인클루전 크라이테리아, 익스클루전 크라이테리아를 통해서 이 병원은 할 수 있겠다 아니겠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바이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결국 임상 시험과 관련된 클리니컬 트라이얼 센터도 2단계에서 결합하는.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희귀 질환 임상 시험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관련된 신약들도 개발되는데 대표적인 것들 개발하다가 포기했습니다. 대표적 캡스 희귀 질환 신약 개발하고 있었지만 환자 모집이 어려워서 임상 시험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의 이 희귀 질환 환자의 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어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케어되고 있고 실제 숫자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근거할 때 어느 정도가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언메니드를 가지고 했다가 결국 등록 안 돼서 연구를 포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정보 공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래야 신약 개발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희귀 질환과 관련된 임상 시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차적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병렬적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
투자하는 것도 민간단체 환우회가 사실은 언메니드를 가지고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 요청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민간 좋은 또 NGO 같은 데 요청할 수도 있고요. 제약회사나 국가 이거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 의사, 제약회사 그리고 초기 단계부터 소위 환자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요. 환자들이 우리 이런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걸 본인들이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자발적 동의 아주 쉽습니다. 임상시험 저희가 환자분들 리크루트할 때 당뇨약 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희귀질환 환자들은 이게 거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든지 임상시험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임상시험이 안 돼서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임상시험 심지어 미국에 가서 임상시험 참여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죠. 의사들도 되게 희귀질환을 보는 의사들은 되게 열정들이 있습니다. 왜 이 환자들이 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같이 병렬적으로 가야 희귀질환과 관련된 임상시험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희귀질환 환자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아볼까?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기반 빅데이터들이 많이 잘 돼 있죠. 물론 그 데이터의 이제 질에 대한 논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의 질을 사실 좋은 연구자들이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이 질환이 정말 맞게끔 추적하는 방법들 그리고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함께 베리데이션하는 방법들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더 질감이 좋은 빅데이터들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내서 국가 기반 빅데이터를 하면 내셔널와이드하게 희귀질환 환자들 유병 규모 그와 관련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기 좋게 좀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환자들도 와서 볼 수 있고 임상시험을 하고자 하는 제약회사, 외국의 회사들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한국이 이 정도 유병구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첫 단계부터 환자들이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자기의 라이프 로그를 얼마든지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언메니드가 있으니까 임상시험이 있으면 좀 우리를 연결시켜달라. 그래서 본인의 퍼스널 헬스 리코드를 사실은 제공하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화하면 요즘은 이제 라이프 로그 웬만한 이제 우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생체 데이터들이 다 모아질 수 있거든요. 인베이시브에 저희가 뽑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희귀질환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래서 국가 기반 빅데이터와 또 희귀질환 환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여기에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로 개발되고 여러 가지 첨단 융복합 기술들이 같이 적용돼서 희귀질환 환자들의 임상시험 기회가 확대가 되고 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과제 제안을 했고 이걸 이제 받아들여져서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어레어라고 하는 이름을 썼고요. 비전은 희귀질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이렇게 했고요. 목표는 희귀질환 환자의 임상시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국가 기반 빅데이터를 이용한 희귀질환 지도를 개발하는 거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들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 지원하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가 기반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또 이제 임상시험 대상자나 환자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라이프 로그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또 궁금증들을 물어보면 PI나 연구자들이 같이 네트워킹을 하고 의학 정보 조언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사실 이렇게 다 돌아갔으면 굉장히 아이디어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는 플랫폼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유일한 그런 플랫폼이긴 한데 물론 이걸 액티베이션하고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데는 걸림돌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를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이 안에서 환자들 간의 정보 공유, 연구자 간의 정보 공유, 또 희귀질환과 관련 인구 통계 정보 공유 국내 연구 논문 그다음에 희귀질환 임상시험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지 본인들이 국내 임상시험 스크리닝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개발하려고 했고 12가지의 지도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내분비 희귀질환, 혈액종양 쪽, 뇌신경 쪽, 종양내과 그래서 12개를 개발을 했고 이 과제는 지금 종료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반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셔널와이드 하긴 하지만 데이터의 질감이 좋지 않다라는 이거를 병원별 데이터들을 모으는 그래서 이제 소위 커먼 데이터 모델 CDM을 기반으로 내분비 희귀질환을 묶어보는 작업들로 후속 과제를 지금 해서 금년도에는 한 3개 정도의 지도를 좀 추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으로도 다 접속할 수 있고요. 메인 페이지 가면 이런 식으로 소개, 정보지도, 임상시험 정보, 희귀질환 정보,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 이렇게 돼 있고요. 정보지도를 보면 2000 연도가 2002년부터 해서 2016년도까지 데이터들이 있고요. 지역별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성별, 연령, 지원 또 뭐 치료비까지도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필터링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이나 나이에 대한 데이터들 나와 있고요. 이런 이게 슬라이드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 분석할 수 있도록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임상시험의 정보, 그래서 본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시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관의 임상시험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원가입해서 본인의 이제 라이프로그를 제공하는 그래서 이 라이프로그 제공과 관련해서는 왜 이게 모으는 게 중요하냐 그래서 정보 공유해주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도출해서 제약사나 연구자 컨택하고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희귀질환 정보는 이미 지금 정부에서 하는 헬프라인과 같은 거와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해놨고요.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욕심낸 거는 각 질환별 좀 커뮤니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과제가 끝나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은 이 보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특히 라이프로그를 저희가 오라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보관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같이 해서 실제 환자에게 뭔가 긍정적인 인센티브가 되면 더 적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이 부분들은 같이 해야 될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케어레어 플랫폼에 제약사나 CRO 또 환자 또 보호자, 병원 연구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플랫폼으로 개발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유전성 예를 들어 저희 꼭지 중에 하나가 유전성 운동 실조증인데 2002년도 환자 그러면 서울 지역에 한 44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희귀질환 2002년도에 희귀질환 지정이 되면서부터 등록이 많이 늘었겠죠. 그래서 서울 지역만 봐도 한 600명 정도, 그러니까 10배 이상 증가한다라는 걸 저희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진료비는 얼마나 될 거냐? 뭐 1,200만 원. 근데 경상도 쪽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균 1인당 진료비가 한 3,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별 현황, 연령별 현황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클릭하시면 다 확인되게끔 각 질환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비교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도 이거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 아니라 진단 시점에서 절망이 되지 않도록. 근데 이거 만들어 놓고 결국은 환자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면 우리 또 역시 절망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되게 고민하던 차에 이런 임상 시험을 저희가 성공을 또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가 기반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유병 규모 만들고 적극적인 환우회와 같이 해서 임상 시험을 사실 일본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리포지션하는 임상 시험을 따온 거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저희 이제 제가 내분비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팩트시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갈색 세포종 부신경정종 또 수술하지 않고 이디오퍼색에게 생기는 부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있습니다. 갑상선 수질암 또 소아청소년기의 갑상선암 이제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크겠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유병률, 예후, 등증, 협병증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여기 이제 연구자들이 사실 들어가 가지고 이 빅데이터 분석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고요. 예를 들면 갈색 세포종 같은 경우는 총 환자 수가 한 1,000명 정도 되고 평균 연령은 47.6세, 유병률은 10만 명당 2.1, 발생률은 10만 명당 0.18, 나이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 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작 적정했는지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후 5년 생존율이 갈색 세포종 양성인 경우는 이렇지만 악성인 경우는 한 84%로 감소하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 소위 언메니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논문들도 지금 말씀드린 이 갈색 세포종 논문이 나왔고 이디오퍼식한 하이포 파라타이로이드즘 같은 경우 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은 제너럴 파퓰레이션과 저희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합병증들의 언메니드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식으로 논문을 냈고, 나머지 세 개도 지금 다 리비전 과정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들을 모으고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외국에 있는 제약회사나 CRO에 우리 환자 규모 이 정도고 의지를 가진 환자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해보자. 그리고 지금 이걸 주도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안 퍼시픽 저희가 리서치 컨소시엄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내분비이기 때문에 내분비 영역에서 저희가 국제적인 심포지엄 하면서 금년 가을에 제안하고 리서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만이 아니라 가능한 나라들은 함께 붙이자. 그러면 아시안 지역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우리가 주도해서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발전을 이제 이 후속 과제로 만들어진다면 사실 이제 이 프리시즌 메디슨과 관련된, 그래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희귀질환 맞춤형 임상 연구를 도입하는 거. 라이프로그를 입력을 본인이 직접 하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가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업데이트가 되고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보안도 더 보장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희귀질환 환자를 제가 이제 이거 할 때 후속 과제만 되면 한 100개 정도로 늘리겠다. 근데 한 가지 한 지도 만드는 게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금년에 지금 다른 과제를 통해서 3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100여 개 정도 언메니드가 있는 부분들, 특히 임상 시험이 필요한 부분들을 선점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확장이 가능하죠. 이 자료를 가지고 PHR, IoT, 빅데이터 또 AI를 연계로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결국 제약사나 연구자가 희귀질환과 관련된 임상 연구 기획할 때 이 플랫폼을 통해서 빠르게 환자풀을 확인하고 임상시험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혼자 있으면은 레어하지만 우리가 함께하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진권 박사님 좋은